그런데 자 보세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본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임 전 실장이 좀 설전을 벌이고 있고 윤희숙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이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임 전 실장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솥밥을 먹던 이 인물과도 바짝 각을 세웠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정권을 잡고 적폐 수사가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딱 떠오르니까 검찰에 정권을 줘버린 거예요. 특히 중앙지검,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중앙지검 차장 이들이 보직을 다 세팅하고 그때부터 윤석열 사단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핵심 요지는 들어보면 왜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발탁했느냐. 그게 원죄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잖아요. 배신한 사람이 잘못이죠.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압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로 완전히 부상한 사건이 있죠. 2020년 11월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무리한 징계를 당시에 하면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대권주자로 부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억의 편집이 너무 심한 거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네.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못난 집안 싸움이니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미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이 서로 일종의 이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건 이런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신이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키워줘갖고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건 당신 책임이에요. 서로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장관은 임 전 실장에게 책임을 지고 총선에 불출마하시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조 변호사께서는 이 지금 추미애 그다음에 임종석 추미애 이 두 사람의 설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어느 정당이든지 총선을 앞두고는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이 하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확실치 않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해서 진보 정당에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전략이 너무나 빈곤하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이 빈곤하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무나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86세대라는 그런 프레임이 네. 지금 21세기에 과연 온당한 전략인가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내세워야 할 정책과 주제가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86세대 프레임을 통해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는 그러한 전략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지 예. 저는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이 빈곤하다.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어요. 뭐 이런 취지의 조 변호사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라고 말씀을 주실 분이 이 두 분 중에 계실까요? 우리 구자훈 차장님이 한 말씀 하실까요? 뭐 생각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대선에서도 패배했고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고 예.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4년 전 2020년 21대 총선에 과반이 훌쩍 넘는 많은 의석을 민주당에게 몰아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치하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다수 의석을 몰아준 이유는 국민 삶을 좀 나아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그 법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민생 법안 다 제쳐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거에 대한 조국 사태 그리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이것에 대한 결과가 3구 대선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상 지방정부, 지방 권력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나머지 하나의 권력 교체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로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많이 했다라면 다수 의석을 다시 또 차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국민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심판의 장이 4월 총선이 될 것이다. 그 점을 본다라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정책이 빈곤하다 이렇게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과연 국민 마음에 들게 얼마나 많은 입법을 했는지 자성하고 반성하고 또 잘한 것을 국민에게 알려서 다시 지지를 호소해야 될 때지 남 탓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짧게만 제가 네, 소장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뭐 개인의 생각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론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제가 뭐 개요나 우리가 그래프가 다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다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 된다고 보고 중요한 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하는 이 발언들을 국민들은 특히 중요한 게 선거에서는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층이 보고 있는데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 국민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1등 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도 가까웠는데 지금 이 지경,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때 좀 더 북한에 대해서 할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묻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도 묻고 있어요. 허허. 자, 짧게 요약을 드립니다. 과연 그렇다면 86세대 선배님들이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다수가 예.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은 훨씬 더 많습니다. 국민의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청년이 더 기회를 얻었나요? 여성이 더 기회를 얻었나요? 인권이 더 확보가 됐나요? 정의가 더 세워졌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기회는 평등해야 됩니다. 이제 90년대 학번, 이제 후배들에게 MZ세대들에게 네. 자리를 좀 주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배 소장님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임종석 전 실장이 아마 아까 우리 구차장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임종석 전 실장이 민주당에서 이 중성동갑 지역에 아마도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요. only one. 이재명 지키기 뿐이니까요.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저는 놀란 것은 임종석 실장이 거기 출마 못할 수도 있겠던데요.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 못하고 개딸 정치를 하겠다는 것 같던데요. 거기다가 자기 사람 밀어넣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목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사람들끼리만 아주 소수 정예로 모이겠다는 것 같아요.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이유는 뭐죠? 두 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진영에 있어서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오늘 그런 얘기도 해요. 저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저 비례대표로 사실상 이렇게 좀 도망가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까지도 오늘 한 비대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래픽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잠시 아마 이 화면을 안 보신 분들 소리만 들으셨던 분들은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지금 임 전 실장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사중 압박. 정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실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 민주당은 문명 대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친문하고 친명 사이에 어마어마한 내부 갈등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친문하고 친명은요. 문명 사이에는 같은 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 간극이 있다. 그런데 친문의 대표 주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봐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아니겠는가.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 석 정도 날려도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무소속이나 아니면 심지어 이낙연 신당에 그 들어가서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많은 게 왜냐하면 이게 방탄의 효과를 눈 뜨고 똑똑 봤거든요. 어허. 지금 그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검찰의 칼끝이 그 거의 턱 밑까지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그런데 과연 임종석 실장이 요번에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전에 임종석 실장이 배신 운운했잖아요. 배신. 누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80석이나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정권을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저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정신을 제대로 차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예. 뭐 사면초가 뭐 사중아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허. 임종석 실장이 지금 저는 현 그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뭐 임 전 실장 그리고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저 지역에 출마 의사를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이제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어제도 저희가 뉴스웨이 라이브 시간에 임 전 실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 패널 토크 중에 임 전 실장과 관련해서 다소 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